예,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전문가분들 4분 모셨는데요.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전세 사기 고충 접수센터 권지웅 공동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세 사기 시민사회 대책위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박효주 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죠. 조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주제가 조금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그런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또 너무 이렇게 침체되면은 이게 사람들 듣는 분들도 조금 이해도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의 텐션을 좀 올려보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막 웃고 떠들고 제가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오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예, 약간 그래도 조금 좀 활기차게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게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 전세 사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사기를 당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어떤 분이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일단 간단히만 해보면, 예, 권지웅 센터장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 4월 이전에는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 앞에 있는 선순위 세입자가 얼마의 보증금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앞에 있는 선순위 세입자가 얼마에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그 주택을 경매했을 경우 자신의 보증금이 얼마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집주인께서 앞에 세입자 다 월세라서 당신 보증금 1억 내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또 다른 예로는 다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집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국세 체납이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주택 가격 그리고 거기에 근저당이 하나도 없었고 정말 깨끗해서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인중개사는 그 주택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른 주택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들어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 60억에 해당하는 체납 세금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그 주택이 낙찰되어도 그 주택의 그 경매 대금이 일단 국가로 먼저 가 있게 돼 있어요. 보증금을 하나도 못 돌려받는 구조죠.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 그럼 진행자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이 뭔지 알 수 없는 채로 계약을 해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LH라는 기관도 전세 계약을 하다가 전세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아, LH도 당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부의 비대칭. 그러니까 네. 세입자가 이제 새로 계약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집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세대, 뭐 빌라라고 보통 뭐 다세대 네. 빌라 얘기를 하면은 1층에 누가 살고 2층에 누가 살고 내가 새로 3층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전체 이게 가격이 얼마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시장가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네, 네. 그동안 여기가 전세금이 얼마고, 그리고 근저당이 뭐 은행으로부터 얼마가 잡혀 있는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업자의 얘기만 듣고 아니면 집주인의 얘기만 듣고 이거 괜찮아라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빚이 엄청 많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시장 상황이 요즘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전세금이 좀 더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값보다. 뭐 그렇게 변호사님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나는 전세 들어갔는데 안전하게 나왔는데 그 당한 것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라는 시각은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를 방증해 주는 게 예. 상승기에 있으면은 이게 처음부터 전세 사기였더라도 보증금 다 돌려받고 나오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2억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2억짜리 전세로 들어갈 만한 집이 아니었더라도 예. 미친 듯한 상승기에 있었다면은 다음 세입자가 2억 1천, 2억 2천을 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돈에서 2억을 나한테 내주고 또 나머지 돈을
또 자기가 가진 채로 다음 세입자를 당연히 받겠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2억에 들어갔다가 2억이 안전하게 나오신 분은 물론 잘 알아봐서 안전하게 나오신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냥 타이밍이 좋아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다음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나온 케이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피해자분들이 어떤 노력을 덜해서 피해자가 됐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침체기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예. 기존에는 2억 천 했던 보증금이 지금은 1억 5천도 안 하는 상황이 오면서 그러면 나머지 돈도 못 들려준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밀렸던 국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다음번 세입자를 못 받게 되고 집 자체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서 피해자분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 예. 이 피해자분들이 뭐 좀 더 알아보지 않아서라든지 그분들의 과실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고의성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부동산 침체가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돌려주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안상미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대책위 위원장님이시니까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그러면 전국에 얼마나 지금 있는 걸로 추정이 되나요? 지금 뭐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상을 3만 명대로 예상하는데 3만 명이요? 네, 그 국토부가 지금 제대로 조사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 결정문 신청한 사람들을 기준으로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전세다. 그러면 그냥 다 사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방금 변호사님 하신 말씀처럼 운 좋게 받아서 나가는 케이스들인 거예요, 다들. 그리고 이게 무자본 갭 투기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무자본 갭 투기자들은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럼- 무자본 갭투기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집을 뭐 빌라를 한 뭐 10채 20채를 사는데 이쪽에서 전세금 받아가지고 또 사고 이쪽에서 전세금 받아가지고 또 사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집값은 떨어지니까 팔리지는 않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로 모든 계약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가 터지면 다 돌려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건 이걸 피해자가 입증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 더 아울러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들이 뭘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건축주와 짰습니다. 한 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진행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기망에 의한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한 15년도부터 건물을 지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운 좋게 다 돌려받고 나간 거예요.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네. 있으니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 피해자들은 보면 처음부터 그냥 다 사기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폭탄이 터진 것 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 뭐 예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2억 원인데 뭐 전세를 2억 5천에 뭐 준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신축 빌라 같은 게 가격제 상한제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주가 받고 싶은 금액을 불러요. 그다음에 전세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고 집은 새 거고 그 실제 매매가를 알 수가 없는 그 제도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전세가는 더 높여서 다른 사람을 또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문제가 터져 보니까 이 가격이 정말 전세가의 절반도 안 나는 가격들이 수두룩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박효주 팀장님한테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지난해 4월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을 하기 위해 이제 법 제도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현재 터진 이런 사건 말고는 그 이후에는 좀 이런 문제가 좀 더 덜 발생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게 사실은 이제 보면 이제 피해 구제랑 예방이랑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런데 사실상 뭐 특별법에서도 사실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의 비대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국세 지방세를 계약 전에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제가 계약을 지금 했는데 임대인이 바뀌었다거나 사실 이런 경우들도 사실 바지 임대인 피해도 사실 피해 중에는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뭐 멀쩡한 집을 계약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사실 자본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바지 임대인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그것들은 사실 지금 현재는 자동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국세
지방세를 체납 여부를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정부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게 네. 주택 매매 가격과 있고 이제 보증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뭐 사실 갭투기가 일어나고 있고 전세가가 사실 뭐 90% 80% 이렇게 높게 사실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이 사실 피해자 뭐 세입자들이 여전히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 권지웅 센터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택 가격 대비 전세가를 보고 이게 안전한가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보증보험이 있어서 예.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험이 가입 그렇게 되죠. 그리고 중개인도 그렇게 말하고 집주인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준다던가 그런 채로 다른 소유권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던가 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보완책이 없는 상태이고요. 뭐 주택 가격으로 장난을 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전히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해 주신 건데 신축 빌라들은 가격 평가가 잘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 채를 짓고 한 채를 되게 높게 거래를 하면 나머지 두 채도 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시킬 수 있어요. 예. 지금의 감정평가 제도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 가격부터 뻥튀기 하고 그 전세가 뻥튀기 하고 그다음에 실제 가격이 낮든 말든 상관없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제 특별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8일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다음날 29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2호국권 이제 거부권 행사로 바로 이제 21대 국회가 종료가 되면서 폐기가 됐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뭐 이런 건가요? 이게 내용이 뭔지 좀 자세히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지금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빠른 피해 구제입니다. 특히나 이 목돈이 아예 사라진 상황에서 특히나 뭐 대출까지도 같이 끼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는 국가에서 이제 채권 매입의 형태로 먼저 피해자에게 기금으로 내어주고 그 이후에 해당 채권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그 금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채택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상을 한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그거를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건가요? 그거를 그러면은 그 빌라라고 하면 그 빌라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한테 받아내는 건가요? 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빌라 자체가 또 아예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빌라가 어쨌든 간에 경락이 될 것이고 해당 얻은 낙찰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해당 낙찰 금액에서 피해자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을 나중에는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예. 그 부분을 정부에서 나중에 되찾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면은 주택 도시 이 보증공사 지금 여기가 보통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게 이제 네. 주택 도시 보증 허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허그 하면은 뭔가 따뜻해 보여가지고 너무 다 안아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보증공사라고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을 보면은 보증공사가 이제 뭐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급 매입해가지고 피해액의 일부 한 30% 수준을 먼저 돌려주고 후에 이거를 채권 출심 아니면은 이거를 아예 공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돈으로 이제 회수를 한다라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러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보통 이제 국토부 장관이 저번에 얘기한 거 보면 한 4조 원 정도 지금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5월 13일에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뒤에 얘기가 좀 논란이 됐는데
특히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덜렁덜렁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덜렁덜렁 얘기는 좀 뒤에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네,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정부가 뭐 지금 사실 피해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사실 이제 작년에 정부가 이제 그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주거 시민단체에서 한 달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사실 이제 그 피해자들 중에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아닌 경우가 한 50% 후순위이면서 피해 그 최우선 변제금이 아닌 경우로 50%로 가정하고 그 피해자 중에 이제 채권 회수 금액이 정말 0원인 후순위 피해자들이 이제 채권을 나중에 평가했을 때 평가의 0원인 경우 이렇게 이제 평균 피해 금액이 보통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될 때 이제 저희가 추산한 게 한 4,800 뭐 75억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제 수조가 나왔냐면 이제 내년 5월까지 해서 3만 5천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평균 보증금을 1억 4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걸 곱했을 때 이제 4조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구제 후회수라는 게 보증금을 전부 다 이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실 0원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보면 이제 못 돌려주는 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피해자들에게 이제 그 최우선 변제금 수준만 이제 그 재원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이제 추산한 건 이제 그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에 그거에 따르는 재원이 필요한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 이 전체 보증금을 다 돌려준다는 사실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선구제 후회수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 특별법 개정과 전혀 다른 계산을 한 거고 계산법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계산법. 정부가 너무 좀 과대 계산했다, 뭐 과다 계산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따르면 채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이제 재원이 필요한 거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네. 그 차이가 사실 이제 그 수조와 4천억 정도.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안상미 위원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 법이 만약에 통과는 안 됐지만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그렇게 이제 보증공사가 이제 돈을 돌려주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피해자들은 만약에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네, 아예 없고요. 그냥 대출을 조금 이자를 좀 낮춰줄게. 네, 그게 특별법이거든요. 근데 그 대출조차도 여러 가지 자격적인 요건 때문에 피해자들이 거의 지금 못 쓰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아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완전히 집이 깡통 소위 말해서 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순위가 좀 밀려가지고 일부는 뭐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그러면 예.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 경매를 통해서 돌려받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매요? 네. 경매를 하면은 보통 이게 뭐 바로 그 낙찰이 되는 가격이 상당히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러 차례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그게? 선순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10몇 차까지 떨어져야 될 거예요. 10몇 그러면 차요? 그러면은 뭐 1년 이상이 걸릴 수 경매가 매각이 시작한 그 시점부터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문제고요. 후순위 같은 경우도 이제 경매가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유찰을 적어도 한 2, 3회는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시간이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매각부터 그러니까 경매 접수부터는 한 1년 이상이 무조건 걸리는 거고요. 예. 매각부터 한 6개월 이상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후순위 같은 경우는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죠. 그래서 0원인 사람들도 있어요. 배당 금액이. 아, 0원이 되는 네. 내가 전세금이 뭐 1억 원이었다 8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0원이 돼 버린다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제가 궁금한 거기도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그 집에서 살 수는 있나요? 살 수는 있는데 예. 네, 경매가 끝난과 동시에 이제 낙찰자로부터 협박이 들어오죠. 당장 집을 비워라. 아, 비워라. 네. 그런데 나한테 이제 떨어진 거는 뭐 8천만 원이 전세금이었는데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면 그 돈으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그렇죠. 뭐 그런 건가요? 네.
그 최악의 피해자들을 예. 최소 30%라도 돌려주자라는 게 특별법이었습니다. 최소 30%는 먼저 네. 이제 보증공사가 이렇게 먼저 돌려주고 그걸로 최소한 어쨌든 집을 전세금이든 뭐 월세든 뭐 이제 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네. 하자라는 게 이제 특별법이었고 정부는 이게 과도하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사기하고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제 다른 사기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도 다 구제해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비교 논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조세영 변호사님. 예. 네, 물론 그런 시각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아주 공공연화되어 있고 매우 일반적인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들이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목돈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고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었던 공공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금융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은행에 맡겨놓거나 정부에 맡겨놓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에게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구조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돈을 담보하는 건 그 집인데 그 집의 가격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거나 이걸 못 돌려받는 구조라는 걸 처음부터 알지 못하고 들어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공시해줘야 되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라는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거라는 아주 큰 부분 그리고 본인의 전 재산 플러스 전세자금 대출까지 얹어서 마련한 그 목돈을 전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꺾여버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기 사건마다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주거 그리고 전세 제도라는 우리나라의 그 근간을 이뤘던 주거 제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구제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여론에 봐서도 맞는데 그 구제의 방법이나 정도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권지용 센터장님한테 이제 요거 질문 드리면서 의견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전에 그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젊은 세대들이 좀 덜렁덜렁 가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시니까 좀 어떻게 뭐 원래 덜렁덜렁 합니까 그렇게? 너무 함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으로 30년을 있었던 분이 그러니까 이게 전 재산을 건 그 계약을 누가 덜렁덜렁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변호사, 기자, 국토부 공무원, 심지어 LH라고 하는 기관도 당하는 이런 사건을 두고 덜렁덜렁 계약해서 이렇다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돼서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좀 보태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정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간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는 좀 어렵다.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을 예로 드는 건데 그렇게 치면 제가 또 예로 들고 싶은 건 부동산 PF 시장이에요. 부동산 PF 시장 민간 시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투자했다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다 그 투자한 개인이 감당할 몫이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PF 시장이 매우 위험해지니까 정부는 소진성 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기금을 벌써 5조 정도 편성하겠다고 했고 정책금융으로 28조를 지금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부동산 PF 시장에 돈을 넣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정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논의는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어서는 저는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가져간 임대인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돈을 받지도 못해요. 그걸 중개한 국가가 공인한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걸 심사해준 대출기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 과정을 관장하는 정부에게 일부라도 돈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은 좀 도와주자는 것이라서 저는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 피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이게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제도이긴 한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국가의 책임,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도 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인을 해주거나 뭐 보증보험을 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 네.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주거라는 거의 특수성, 이게 의식주를 정부가 어느 정도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이니까 다른 사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건 성구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안상미 위원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셀프 낙찰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집, 내가 전세로 들어가서 살던 집인데 집주인이 이제 뭐 부도가 났든 뭐건 이게 이제 경매로 나오면은 그 사람이 직접 이제 낙찰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단 그거는 이제 선순위 피해자들 예전에는 대부분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예. 네, 선순위 피해자들. 근데 이제 후순위 같은 경우는 선순위는 어쨌든 그 집을 그냥 돌려받는 데 있어서 추가의 금액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상계할 수 있는 그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후순위 피해자들은 그것이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집을 무조건 피해자가 떠안아야 맞는 것인가. 이 피해자들은 전세라는 걸 우리가 들어갈 때는 특히나 젊은 층의 피해자들이 많은데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어떠한 이동의 그런 조건들이 다 생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그 리즈에 맞춰서 옮겨 다니면서 전세를 구했던 거고요. 이 집에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사기 피해를 온전히 피해자가 이 집을 그냥 떠안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거 그거 답이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피해 주택을 낙찰을 받을 때 지금 현재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정말 주택이 부실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 이 보증금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또 그 금액을 또 추가해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 그렇죠. 추가 예. 대출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케이스거든요. 제가 후순위이면서 지금 낙찰을 받았어요. 아, 낙찰 받으셨어요? 네,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법에서 그 경락대출 100%를 해주겠다 해서 받았는데 은행을 갔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선 대출이 안 된대요? 네, 저는 다른 대출이 없어요. 그냥 전세자금이 다 제 돈이었고 이제 예. 새로 대출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일로 이렇게 동분서주를 하는 바람에 수입이 좀 적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DTI에 걸려서 해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러면 수입이 적은 나 같은 케이스도 안 되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또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적은 금액의 대출을 금리가 낮은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고 또 대출이 있으면 또 DTI에 걸려서 대출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또 전세 대출을 끼고 있거든요. 그럼 그 그렇죠. 사람들도 예, 또 예.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낙찰이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자들은 또 한정적이고, 근데 그들마저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게 15,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전세 보증 사고가 25,000건이니까 뭐 4만 건이 이제 넘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더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까 사실 뭐 깡통 전세라고 해서 실제 이제 그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 같은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사실 이제 그 높은 지금 현재의 보증금 가격으로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에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 중에서는 사실 또 그 전세 사기 특별법에 피해자로 신청하더라도 지원 대책을 사실 자기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수가 존재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정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참여연대에서나 뭐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산하는 거는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저희도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추산을 사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5월 23일까지 한 1만 7천 명이 전세 사기 특별법상에 이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지금 뭐 계속해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해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제 등기를 신청하는 이제 피해자분이 한 4만 건 정도 되면 그것만 추정해도 지금 한 5만 정도가 넘는 거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상당히 저희는 이제 좀 많을 거다라고 정도만 저희도 이제 뭐 하지 그 피해
폐해자가 어느 정도 될지 이렇게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특별법은 지금 이제 폐기가 됐고 그러면 이제 정부 쪽에서 지금 답을 내놔야 되는 정부 여당이 좀 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정부 여당 쪽에도 조금 이제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국토부나 이제 여당 국민의힘 쪽에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뭐 이게 시간이 안 맞았는지 예,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은 제가 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입장을 좀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좀 이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일단은 조세영 변호사님께 좀 정부 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정부는 일단은 뭐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은 좀 기금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른 국민들에게 불치게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대안으로는 LH가 일단 이 피해당한 주택 자체를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그 집을 그 피해자분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 매입가보다 당연히 낮은 낙찰가로 이제 낙찰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이 정상 매입가 부분이랑 이제 차액이 발생을 하면 그 차액만큼은 또 피해자분한테 돌려주는 방식을 또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경매 차액을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한 30% 내외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10년간은 충분히 이제 거주하실 수 있고 만약에 또 원하신다면은 10년 추가 거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겠다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20년까지 내가 원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계속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정부안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살다가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이사를 원하는 분한테는 말씀드린 대로 이 낙찰가와 정상가의 차액만큼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안이고 또 뭐 말씀하셨던 그 DTI 같은 부분도 좀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급히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것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서 다음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이런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낙찰가와 정상가가 이제 얼마고 얼마여가지고 나한테 얼마가 들어오는지 약간 이런 게 뭐 이게 가상의 상황이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전세금이 1억인데 뭐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시장의 평균적인 상황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1억 원인데 이게 뭐 LH가 얼마 정도의 이거를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되면은 내가 얼마를 전세금으로 뭐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입장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자면은 일단 뭐 1억짜리 집이었는데 낙찰가는 당연히 70% 미만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분이 뭐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LH가 매입을 뭐 한 6천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집이 좀 정상화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은 정상가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이. 그러면 다시 한 8천만 원, 9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 차액만큼을 돌려주시겠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될 때까지 지금 버텨야 되는 거네 만약에. 그럼 내가 전세를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 가지 않고 그래야지 제가 좀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마련하겠지. 제가 뭐 구체적인 거를 아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은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빌라로 다세대 주택으로 지금 전세를 안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거를 또 경매를 넘길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에 지금 낙찰이 뭐 유찰되고 낙찰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정상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좀 최근에 정부의 대책은 그래가지고 뭐 이 빌라 쪽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빌라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예외 조항을 뭐 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권지훈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 드리면 일단 정부는 법안을 제출한 바 없습니다. 법안이 아닌가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아이디어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법안 대 법안을 놓고 논쟁하기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 모순이 발생하는데 정부의 안은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2억에 평가되는 주택, 실제로 2억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정부가 평가해봤던 2억인 주택을 우리가 만약에 1억에 경매받아서 하면 1억 원 정도의 차익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LH가 1억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2억에 산 걸로 해서 LH가 1억을 손해보이겠다는 겁니다. 아, LH가 빚을 지겠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LH가 자기 재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해왔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이 낸 안은 정확하게 LH가 손해보는 안입니다. 그럼 LH가 부실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재원이 이미 편성된 예산이 매입 임대주택을 만들기로 했던 예산 5조 3천억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정부가 선보상 후 구상권 프로그램을 거부했던 논리를 완전히 스스로 반박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야당에서 주장했던 안은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이 사람들에게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처지에 따라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안은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다. 돈을 많이 돌려받는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 상관없고 그냥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돈을 좀 더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주 긴급한 사람부터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안을 가져오셔서 논쟁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말로만 국토부 장관의 말로만 있으니까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네.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아까 원래는 이제 그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이제 특별법 안에 들어있는 그걸 대신에 10년 동안 월세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한 푼도 못 받는 부분은 이제 그 집이나 다른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월세 그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아, 그러니까 전세금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뭐 채권으로 남아 있으니 월세 들어가면은 월세 내주겠다. 정부가? 그렇죠. 월세에 대한 이제 보증을 한 번도 못 받는 사람인 경우에 이제 그 아까는 기존의 특별법에서는 최우선 변제금만큼 이제 지원을 했는데 현금 지원 대신에 이제 월세로 10년 동안 무상으로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의 측면에서는 사실 예전에 뭐 이제 그런 특별법이 이 정부안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나가야 될 경우에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나가야 될 경우에는 사실 정부안이 그 어떤 지원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리고 또 LH 감정가와 이제 법원 이제 그 이제 경락 대금의 차이액인데 그게 사실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잖아요. 사실 주택 가격마다 주택의 상태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사실 되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경매 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뭐 임차인에게 기존 특별법보다는 사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 경매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이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뭐 더 추가적으로 더 거주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사실 피해자분들은 현금을 받고 사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더 원하기도 하거든요. 피해 주택이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갈 경우에 사실 이제 경매 차익이 없을 경우는 사실 지금 방법이 사실 되게 그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적인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마다 또 상황이 다르고 그렇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조건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네.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빨리 지긋지긋하고 그렇죠. 악몽 같으니까 빨리 여기 탈출하고 그렇죠. 싶은 네. 분도 있고 막 이게 다 다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상미 위원장님 이거 어쨌든 이거는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정부가 많이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위원장님이 좀 정부 쪽하고 뭐 그러니까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좀 반영이 된 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매입에 지금 열심히 해주시겠다라는 걸로 지금 정부안이 나왔잖아요. 그 매입은 저희가 진짜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지금 정부안이 나와서 감사하기는 해요. 그대로만 된다 하면. 그 국토부에서 이거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하고 잠깐 만났어요. 근데
어떤 안을 준비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그때 아무 대답도 안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갑작스레 본회의 전날 그거를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최소 보장해줘야 될 그분들한테 대한 언급도 없고 나가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자세히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 특별법을 거부하기 위한 그 시점에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국토부에서 뭘 해준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실제로 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해준다 그러니까 저희 피해자들은 얼떨떨한 거예요. 진짜 해주나? 이거 이번엔 믿어도 되나? 어디까지 해주나? 이런 것들에 지금 솔직히 얼떨떨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국토부를 만날 겁니다. 만나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집을 사준다는데 얼마나 사줄 거니? 얼마 정도면 그 차익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니? 뭐 진짜 너무 불안하고 정말 이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법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법을 바꿔달라고 1년 동안 외쳤는데 법이 아닌 그냥 국토부 장관 선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이렇게 사태를 키웠는지 이런 원망과 기대와 의문과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짬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좀 제 기능을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면 진작에 왜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시사인 기사를 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시사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굉장히 좀 이게 절절하더라고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8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분이 3월 27일에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제가 오프닝에 얘기를 했는데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예, 잘 살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라고 이제 유서에 이제 썼다고 합니다. 좀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이게 많이 사망자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뭐 이제 이게 꼭 사망의 문제의 건 아니지만은 지금 급하게 좀 뭔가 대책을 좀 뭐 이런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좀 해법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어느 분이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절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의 특별법에서 빚으로만 해결을 해라라는 거였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앞으로 20년간 내 버는 돈을 족족 은행에 빚으로 갚아야 된다. 이게 너무 컸던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내 삶이 없구나. 이런 게 너무 컸고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들 정말 그 대구의 그 피해자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되게 젊고 되게 밝은 친구였는데 이게 지금 집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게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지금 내놓는 안처럼 빨리빨리 좀 해줬어야 됐어요. 지금 이거 1년 전에 해줬으면 그 다가구 피해자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신탁 피해자들, 지금 아예 나락에 있는 피해자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많이 안타깝죠. 이거는 법을 바꾸지 않아도 국토부 내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사람이 또 죽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게 나왔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언론 보도로 보면은 전세 사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언론 제목을 읽어보면은 부산서 무자본 갭 투자 82억 원 전세 사기 102명 보증금 떼일 위기. 서울 관악구서 전세 사기로 100억대 피해. 그래서 지금 보증 사건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1월에서 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부업 사고액이 1조 4,354억 원. 사고 건수가 6,593건입니다. 일단은 이제 구제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저희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지금이라도 전세 사기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좀 어떤 팁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세 지금 들어가시기 전에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 물건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전세 가율이 아무리 낮다, 뭐 임대인이 얼마나 신용도가 높다.
하더라도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사실 조금 망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보증 보험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네, 일단은 사전에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그 된다고 해도 계약하고 나서 실제로 가입 신청을 해보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이것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그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사전에 이 물건이 확실하게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또 국세 완납증명서, 뭐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금은 계약하고 나면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 전에도 이걸 달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좋고요. 다가구 말씀하셨는데 선순위 보증금 그냥 얼마다 말로만 절대 확인하지 마시고 해당 서류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이 집주인 자체가 뭐 여기에 수천 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이 지방의 유지다라는 말을 믿고 많이 계약을 하시는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지금. 네, 사실은 지금은 그게 더 위험할 수는 있다는 걸 다들 아시는데 예. 저는 이제 요건 이제 체크리스트들은 사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호사로서 정말 절망적인 분들이 한 번씩 오셔서 되게 신기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최근에도 저희가 거의 한 1억 4천 정도 되는 보증금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 국세 압류가 들어와 있는 거를 계약할 때도 등기부 다 확인하시고 계약을 잘 하셨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국세 압류가 그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경매 기준 그 채권이 그 국세에 걸리는 바람에 이분이 후순위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분명히 선순위였는데 그랬는데 이런 건을 이제 그때는 다행히 이제 뭐 완전히 대규모 그런 사기가 아니었고 집주인만 좀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뭐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이분은 이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라고 봐서 저희가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요. 예. 50% 과실 인정이 돼서 절반만큼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현금 다 받았고요. 예.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또 그 외에 여기에 가담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네, 예,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중간에 임대인이 나 모르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대간 기간 내에 이의 제기만 하시면요. 전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보증금 전액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은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건물주는 대부분 일반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건물주가 건축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분양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좋은 가격에 팔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전세 사기를 기획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는 한 2억 정도에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말만 듣고 나는 2억만 받아 나가면 되지 해서 모든 서류에 사인을 해줘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매매가를 3억으로 만들고 뭐 전세를 2억 5천으로 만들어서 그 2억 5천이라는 보증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 원래 나눠 먹는 거죠. 예, 나머지 예. 차액 5천만 원만큼을. 예. 그런 구조에 있을 때는 물론 이 건축주도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니까 일단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셔서 혹시 내 케이스에는 뭔가 구멍이 없을까 알겠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벌써 1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요. 진짜 제가 30초씩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부터 30초씩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 뭐 22대 국회에서 지금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사실 이 국회에서 이 문제부터 최우선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부자 감세, 뭐 종부세나 상속세 인하 같은 것들을 사실 뭐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가 이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해자분들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좀 전에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내실은 그렇습니다. 안 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 누구도 안 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는 진흥화되기 때문에 지금 제도 안에서는 그 누구도 무조건 당할 수 있고 안 당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전세를 100% 개런티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예, 예. 100% 전세를 계약하지 않아야 된다.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제도는 우리 온 국민이 신경을 쓰고 바꿔 나가야 될 꼭 필요한 제도다. 바꾸는 게 꼭 필요하다. 온 국민이 같이 애를 써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팀장님.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변화를 만들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예방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을 국가가 제대로 치유해 줄 때 그 힘으로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분들은 내일 아니겠거니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적정한 정도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는 나머지 조치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게 다만 피해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로 살고 있는 한 45%의 국민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진짜 짧게. 아, 네네네. 이 사기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자 중에 변호사도 있고 경찰도 있을 정도로 지능화된 사기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으로 이거를 많이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집주인 바뀌는 것도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 시스템 한 개 생기면은 10,000명이 구제되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신다면은 다 같이 관심 가지고 또 시스템 만들어가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깨달아서 보완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 민주당 전세 사기 고충 접수센터 권지용 공동센터장, 전세 사기 시민사회 대책위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박효주 팀장, 그리고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